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704번째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2달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으로 미국의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관하여 출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미국의 서부에 해당이 되는 유타주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주를 소개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륙의 영토인데요.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유타주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타주 여기 검은색 표시 부분을 보시면 유타주의 서쪽으로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타주의 동쪽으로는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콜로라도주가 있고요. 또 유타주의 북쪽으로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18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우스톤이 위치하고 있는 와이오밍주가 있고요. 또 유타주의 남쪽으로는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관광지 랭킹 1위에 해당이 되는 그랜드 캐년이 위치하고 있는 애리조나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타주를 보시면은 유타주 바로 남쪽에 애리조나주, 유타주의 동쪽에 콜로라도주, 유타주의 또 남동쪽으로 뉴멕시코주가 있는데요. 이상 4개의 주는 서로 십자가 모양으로 경계가 겹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타주와 그 남쪽에 있는 애리조나주, 또 유타주의 동쪽에 있는 콜로라도주, 또 유타주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뉴멕시코주, 이상 4개 주는 십자가 모양으로 경계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중심에 있는 그 지점은 결국은 4개 주가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의 그 바로 동쪽에 있는 콜로라도주와 또 유타주의 북쪽에 있는 와이오밍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영토의 그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주가 2개 주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유타주의 동쪽에 있는 콜로라도주, 유타주의 북쪽에 있는 와이오밍주, 이상 2개 주만 영토의 그 면적, 그 영토의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8개 주는 이렇게 곡선으로도 이제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타주 서쪽에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가 있고, 또 그 서쪽에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대륙이 면적 중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타주는 미국 서부에 있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2달쯤 전에 출간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 편에 소개된 50개 주 중에서 유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주요 주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아칸소주,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주, 뉴저지주, 뭐 이런 주요 주들에 관하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유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타주의 역사의 시작은 미국의 다른 주들과 비슷하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스페인이 지배했던 시절도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가 지배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 간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전쟁이 발생이 됐고, 미국이 승리함에 따라 지금 미국 대륙 광활한 그 면적 중에 서부 지역, 남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또 와이오밍주의 일부,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의 일부, 이런 미국 대륙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땅들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가격은 1825만 달러를 지급했는데요. 헐값에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1848년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달고 과달루페 조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그 지역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8년부터는 지금의 유타주 지역이 미국 영토가 됐고, 그 전에는 멕시코 영토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영토였다가 미국 영토로 바뀐 그 시점이 바로 1848년인데요. 그 시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냐면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금광이 발견되자 그게 전 세계에 알려져서 미국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 남미 이런 지역에서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금광이 발견된 건 1848년이고 그게 이제 세상에 전파돼서 이듬해인 1849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쪽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몰려든 사람들을 1849년에 몰려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49, 49, 그래서 49ers라고 표현합니다. 49ers, 즉 1849년에 전 세계 각지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몰려들었다 해서 그들을 칭할 때 49ers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금광이 발견된 지역 자체가 캘리포니아주의 북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처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이 발견된 그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9년 2월이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할 때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도 달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문이라는 것 자체가 황금할 때 금자이다. 도어 문할 때 문해서 다리교에서 금문교인데요. 영어로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그 명칭의 유래 자체도 그 금광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해서 금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1850년에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연방의 31번째, 31번째 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황금을 찾아서 미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기착지, 중간 경유지로 바로 유타주의 주도인 셜트 레이크 시티,
유타주의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를 경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그러면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는 영어로 솔트 레이크 시티라는 게 소금 호수 도시란 뜻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솔트 레이크 시티 서쪽으로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라는 염수호가 있습니다. 소금물 호수인 거죠. 염수호가 있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유타호라 해가지고 담수호도 있긴 합니다. 소금물 호수는 염수호라고 민물 호수는 담수호라고 하는데요.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 레이크 시티 바로 서쪽에 염수호인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고 또 주변에 민물 호수인 유타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이제 민물 호수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소금 호수인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에 염수호인 사해가 있고 담수호인 갈릴리 호수가 있듯이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 서쪽에는 염수호인 솔트레이크가 있고 또 주변에 담수호인 유타호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금광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트레이크 시티가 발전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869년입니다. 1869년이면 지금부터 156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56년 전인 1869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냐면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된 때가 1869년이고 개통식을 했던 지점이 바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미국 중부에 있는 네브래스카주의 최대 도시인 오마하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까지 연결된 2,800km 정도의 그 철도가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로 1869년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 개통 공사를 할 때 두 회사가 이제 분담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퍼시픽 또 유니온 퍼시픽 두 회사가 센트럴 퍼시픽 또 유니온 퍼시픽 해가지고 퍼시픽이 태평양을 뜻하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향해 가는 열차라 해가지고 센트럴 퍼시픽과 유니온 퍼시픽 두 회사가 분담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그 2,800km 정도의 철도의 대략 중간 지점이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그래서 1869년에 거기에서 이제 두 회사가 만난 겁니다. 한 회사는 동쪽에 네브래스카주의 최대 도시인 오마하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쭉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오고 또 반대로 또 다른 회사는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동쪽에 이제 있는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오게 돼서 그 두 회사가 만난 지점이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몬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로몬트리,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 바로 북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몬트리라는 지역에서 두 회사가 만나서 거기 철도를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통식을 한 게 1869년, 지금부터 156년 전에 개통된 미국 최초의 미국 대륙 횡단철도인데요. 그때 개통식을 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황금으로 된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이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에 있는 프로몬트리라는 지역인데요. 왜 솔트레이크 시티 시내에서 그렇게 첼로가 만나지 않았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염수호인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라는 호수가 있고, 동쪽에는 또 로키 산맥이 통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통하게 철도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으로 철로를 깔게 된 거고, 그래서 두 회사가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에 있는 프로몬트리라는 지역에서 1869년에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로키 산맥 잘 아실 겁니다. 자, 로키 산맥이 유타주의 북동쪽에서 중남부 지역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는 평균 고도가 1300m, 해발 1300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설악산 한계령이 해발 한 1000m 정도, 1004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리산 노고단이 해발 1500m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1300m면 굉장히 높은 거죠.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이 정상 100군데가 해발 836m밖에 안 되고, 서울대학교 뒷산인 관악산은 해발 629m밖에 안 됩니다. 관악산 높이의 2배도 더 되는 거죠. 해발 1300m급. 그곳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평균 고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시가 고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가 고도가 한 900m 정도 되는 도시가 태백시인데요. 그보다도 더 높은 13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고, 그런데 고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겨울철 1월달에 평균 기온은 영하 2도 정도, 7월달 여름철에 평균 기온은 영상 27도 정도, 연평균 기온은 또 11도 정도, 영상 11도 정도로 고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기온이 그렇게 춥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 유타주의 동쪽에 있는 콜로라도주의 주도인 덴버와 평균 고도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타주나 콜로라도주나 다 그 사이에 로키 산맥이 통과하다 보니까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는 여러분들께서 이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2년도에 제19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가 솔트레이크 시티고요. 도시 이름 자체가 서쪽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라는 그 염수호가 서쪽에 있다 해가지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염수호 도시란 뜻이죠. 솔트레이크 시티. 2002년도 우리나라의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 또 제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 23년이 됐는데요. 마라톤을 시작한 게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2.19km를 102회 완주했는데요. 그 마라톤을 시작했던 연도이자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제19회 동계올림픽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9년 후인 2034년에는 또다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제27회 동계올림픽이 2034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솔트레이크 시티는 2002년 제19회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34년에 제27회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되면 동계올림픽을 2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부에 있는 뉴욕주의 북동쪽에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것도 1932년 제3회 동계올림픽, 또 1980년 제13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2번 개최한 도시가 뉴욕주의 레이크 플래시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계올림픽 제1회 대회는 1924년에 프랑스의 샤모니 그곳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으니까 지금부터 101년 전인데요. 제가 그 샤모니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10년 10월 달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6박 8일 동안 여행할 때 그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알프스 마을인 샤모니 그곳을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 미디 전망대 해발 3,842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관광을 했던 게 15년 전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이탈리아 밀라노이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또 프랑스 그 알프스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 프랑스 샤모니에서 2030년 동계올림픽도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타주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몰몬교의 본산 성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몬교 잘 아실 겁니다. 개신교의 한 계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우리가 이른바 몰몬교라고 하는데요. 자, 저도 지방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007백을 든 20대 초중반의 그 청년 두 분 일에게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몰몬교 그 성경이죠. 몰몬교 그 책자를 이렇게 건네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어제 그제 일처럼 떠오르는데요. 자, 몰몬교의 본산이 바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고 유타주 인구는 한 3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보다 약간 많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최근에 인구 300만을 돌파했는데요. 그보다 약간 많은 인구 330만 정도가 유타주의 인구고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주도이자 최대 도시가 솔트레이크 시티인데요. 몰몬교의 이제 본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몰몬교 신도들이 많아서 몰몬교가 금욕주의 종교고 술, 담배를 멀리 하지 않습니까? 또 경건하고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타주는 전체적으로 이런 의복, 패션도 제가 입고 있는 검은색, 블랙이나 또 하얀색, 화이트나 또는 회색, 그레이 이런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입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그러게 경건한 신앙생활,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지역이 바로 몰몬교의 본산인 유타주고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뿐만 아니라 주 전체적으로 몰몬교 교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솔트레이크 시티는 몰몬교 신도 비율이 유타주의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하면 신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유타주가 이제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이 됨에 따라 도시가 발전이 됐고 도시가 발전됐다라는 것은 외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됨에 따라 그것도 이제 외부 인구들이 유입되면 이제 몰몬교의 신도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모가 늘어나니까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늘어나면 몰몬교 신도 비율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는 몰몬교 신도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다른 농촌 지역들은 몰몬교 신도 비율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경건한 분위기에 금욕주의 분위기면 그곳은 뭐
술집도 없고 이런 나이트클럽도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드물기는 하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도 일부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그 비중은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멕시코 영토였다가 1848년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 멕시코가 패배함으로써 미국이 전리품으로 획득했던 땅이 미국의 남서부 지역이고 그 중에 일부가 유타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1848년 그 미국 영토가 된 시점보다 한 해 앞선, 1년 앞선 1847년에 바로 그곳을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냐? 몰몬교의 2대 성교주, 2대 교주인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몰몬교의 창시자는 아니고 2대 교주였던 브리검 영이라는 분이 그 몰몬교가 초창기 엄청나게 미국 사회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몰몬교 그런 박해를 피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한 곳이 바로 유타주인데요. 그게 1847년이고 그때 유타주를 개척했던 몰몬교의 2대 교주가 바로 브리검 영이고 그분의 고손자, 증손자도 아니고 고손자가 바로 매우 유명한 전 미식 축구 선수 스티브 영입니다. 전 미국 미식 축구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3대 스포츠가 미식 축구, 야구, 농구, 4대 스포츠 하면 아이스 하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인 스티브 영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몰몬교의 2대 교주인 브리검 영인데 그분이 유타주를 개척을 한 게 1847년이고 그 이듬해인 1848년에 바로 미국 영토가 됐고요. 2년 후인 1850년에 이제 미국의 준주로 등록이 됐습니다. 정식 주는 아니고 정식 주는 영어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반면에 준주는 주에 준한다 해서 준주인데요. 준주는 테리토리라고 합니다. 정식 주는 스테이트, 준주는 테리토리라고 하는데요. 1850년에 유타 준주 테리토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에는 유타주의 위치가 북쪽에 있는 와이오밍주에 편입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네바다주에 편입되기도 하다가 동쪽에 있는 콜로라도주에 편입되기도 하다가 편입이라기보다는 경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868년 일본의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1868년에 이제 지금의 유타주의 경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던 1896년 1월 4일자로 유타주가 미국의 45번째 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연방에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850년에는 준주가 됐었고요.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1896년에 미국의 45번째 주로 연방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타주는 그럼 먹거리가 뭐냐, 경제활동 뭐냐,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래서 IT 기업들,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IT 기업들의 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회사들은 다단계 회사, 대표적인 다단계 회사 잘 아실 겁니다. 다단계 회사들이 그곳에 본사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 회사 9개 회사의 본부가 그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을 정도로 다단계 회사가 그쪽에서 태동을 해왔고 지금도 그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몰몬교의 그러한 종교 자체가 가족주의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특성에 따라 다단계 회사들이 서로 발전을 해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몰몬교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의 남성 몰몬교 신도들은 선교 활동이 의무로 되어 있죠. 의무로 18세 이상의 남성 신도들은 선교 활동이 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방 도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20대 초중반에 그런 몰몬교 신자분들이 00700 비슷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몰몬교 그 교전 그것을 나눠주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회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18세 이상의 남성 신도들은 선교 활동이 의무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각지에서 몰몬교 그 신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각지에 진출해 있는 그 신도들이 그 나라의 외국어를 이제 구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해외 선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몰몬교의 본부 본산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해외 각지에 파견됐던 경력, 또 그 해외 각지의 언어를 습득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도시가 솔트레이크 시티여서 그런 국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이런 회사들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이제 정치 성향, 이 책 자체가 미국의 50개 주를 각 주마다 개요, 또 정치, 경제, 그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문학 작품, 또 주요 관광지, 또 지리, 인문 환경, 뭐 다양한 것을 콘텐츠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이게 431페이지 두께인데요. 50개 주를 431페이지에 걸쳐서 기술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주당 8.5페이지 정도씩 기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타주는 196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4년 동안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1964년도에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나머지 16번의 대통령 선거는 모두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 승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자, 1964년이면 제36대 미국 대통령 민주당 소속의 린든 존슨이 당선됐던 연도인데요. 1963년 11월 22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된 직후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린든 존슨이 이듬해인 1964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식으로 제3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때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1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타주가 그러니까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요. 초강세 지역이죠. 그런데 유타주 인구가 330만 정도 되는데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 인구는 전체 유타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데요. 도시 지역은 진보 성향이 강하고 농촌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강세인데, 반면에 유타주의 농촌 지역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강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중 자체가 주도인 도시 솔트레이크 시티는 인구 비중이 전체 유타주 인구의 3분의 1밖에 차지를 못하고 나머지 농촌 지역이 3분의 2를 차지하다 보니까 유타주 전체적으로는
64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6번은 공화당이 승리했던 지역이 유타주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03년도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목이 127시간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7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5일 하고도 7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만 5일 플러스 7시간, 그게 127시간인데요. 생존을 위해서, 생과 죽음의 갈림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오른팔을 자기 스스로가 이 칼로 자르면서 탈출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127시간인데요. 자, 그거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그것은 발생했던 실화는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입니다. 2003년에 미국의 유수 대학을 졸업했던 한 청년이 스포츠용품 전문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을 통해서 휴무일에는 콜로라도주나 유타주, 즉 로키 산맥 주변에 이런 높은 산들을 암벽 등반을 단독으로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취미. 우연하게 한번 산에 가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로키 산맥이 통과하는 콜로라도주나 유타주 이런 지역들의 그러한 암벽을 쉬는 날을 통해서 혼자서 단독 등반하는 게 취미였는데, 어느 날 그 유타주에 블루존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캐년, 그랜드 캐년은 애리조나주에 있고, 그 그랜드 캐년 그 협곡의 길이가 무려 한 440km 정도,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그것에 10%를 더한 440km 정도의 그 길이의 대협곡이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요. 그런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블루존 캐년, 규모는 그랜드 캐년보다 적지만 블루존 캐년이 유타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혼자서 암벽 등반하는 과정에서 그 암벽이 서로 이렇게 절벽이 서로 이렇게 좁은 통로를 형성하고 있는 수직으로, 이쪽에도 절벽이 있고 이쪽에도 절벽이 있는데 그 두 절벽 사이에 이렇게 좁은 이런 수직 통로가 있었던 거죠. 그곳을 로프를 타고 하강을 하다가 그 돌덩어리, 쐐기돌이라고 하죠. 돌덩어리가 위에서 굴러 내려오면서 그 좁은 통로를 이렇게 하강하고 있던 그 에런 렐스턴, 실존 인물이 에런 렐스턴입니다. 에런 렐스턴이라는 그 실존 인물의 오른팔에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이 좁은 통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돌이, 쐐기돌이 위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거기에 이제 좁은 그 사이에 돌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팔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저 통로는 이렇게 좁은데 이 팔이 끼어 있는데 위에서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팔이 끼어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잠이 들면서 도저히 삶에 대한 의지가 이제 약해지면서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물도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 에런 렐스턴이라는 분은 삶에 대한 그 의지가 매우 강인해 가지고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자신의 팔을 자신의 나이프로 스스로 자르고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자, 영화 초반을 보면 그 이제 스포츠용품 점원으로 있다가 등반을 하기 위해서, 쉬는 날 등반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찬장에서 이런 나이프 이런 것들을
살찌면서 등산용품을 챙기는 거죠. 생수도 챙기고 로프도 챙기고 이런 나이프 칼도 챙기는데 이 찬장을 더듬거립니다. 잘 눈에 보이지 않은 높은 찬장에 더듬거리다가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스위스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이프는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아미 나이프 그것도 있는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멀리 있어가지고 잡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 중국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나이프를 딱 챙겨가는 장면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못 챙기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칼을 챙기게 되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갇혀버리니까 팔이 박혀가지고 안 빠지니까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데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3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등산용 로프, 그 다음에 중국산 그 칼, 무딘 칼,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무딘 칼, 그 다음에 생수인데 1리터, 영화를 보면 1리터 정도의 페트병이고 거기에 물이 약 3분의 1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대략 300ml에서 400ml 정도 물이 남은 상황인데요. 그거 3가지만 있었습니다. 로프, 나이프, 300에서 400ml 정도의 생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버팁니다. 그런 나중에 생수도 떨어지니까 자신의 오줌을 생수병이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또 마시면서 또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휴대폰도 이제 불통지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식 결단을 내립니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렇게 거기서 삶을 포기하고 죽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분은 삶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중국산 무딘 칼로 스위스 아미 나이프였다면 더 날카로워가지고 쉽게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중국산 무딘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 화면으로 그걸 잘 생생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청각적인 음향 효과로 굉장히 이제 묘사를 이제 신랄하게 자르는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러닝 타임이 있다 보니까 4분 동안 그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40분 동안, 4분 동안 잘랐다고 합니다. 처절한 거죠. 그래서 이 팔을 무딘 칼로 이렇게 먼저 팔을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 가지고 잘리기 쉽게 한 다음에 이 표피, 진피, 상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혈관, 신경줄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주 신랄하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오바이트를 하신 분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겠다라는 그 처절한 삶의 의지를 잘 표현한 영화가 제목 127시간인데요.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